가보시죠.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시작을 했고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낮에 촬영이어가지고 뒤에 블라인드를 좀 쳤어요. 역광이어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죄송해요. 긴장할 때 안 해도 돼요. 아, 죄송해요. 지금 약간 사업가 그 인격을 내려놓으시고 네. 인간 손흥민으로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GBF 메타라는 IP를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원래 웹3 분야로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메타버스랑 웹3로 시작을 했다. 이제는 좀 영화 제작 일도 하고 그리고 IP를 키우는 전반적인 일, 그다음 원천 IP 개발까지 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조금만 좀 대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여자친구가 물어보면 오빠 뭐 하는 사람이야 했을 때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저는 IP 관련해서 적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제가 초대를 했고요. 제가 원래 알던 지인이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어디서 처음 만났죠? 저희는 이제 그 사교 모임 파티에서 사교 만났어요. 모임? 네. 사교 모임에서 네. 네트워크 네. 모임에서 만났고요. 제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새벽 5시까지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회의였나요? 근데 이제 노코멘트와 공개는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신비주의 컨셉이시니까. 사실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미국에서 또 사업 관련된 저희 회사가 또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 비즈니스 관련 회의를 좀 하다가 왔습니다. 미국은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처음 가본 거요? 네. 처음 가본 거는 한 거의 3살 때? 네. 그쵸. 엄청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죠. 네. 미국 엄청 많이 갔다 오셨겠네요. 근데 사실 유학 경험은 없는데 그 영화 제작 일도 그렇고 저희 하고 있는 다른 일들도 다 미국 쪽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어머니도 좀 미국에서 좀 일을 하셨었고 해서 인연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약간 미국하고 한국 중에 편한 데가 더 있어요? 물론 한국이 낫죠. 미국은 솔직히 편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 주류 메인스트림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류라고 느끼시나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좀 그래도 명문대 가게에서 나와야 되고 이제 사는 동네에도 이제 뉴욕이나 LA 같이 좀 그런 곳이 아무래도 더 활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무래도 살고 친구들도 많고 거기 아시다시피 신뢰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이제 누구 추천서 제도 이런 거 발달돼 있듯이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게 메인스트림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고 그쵸. 단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근데 대신 신뢰는 많이 쌓았죠. 네, 오랫동안 사업으로.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외국인 신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떠신가요? 거기가 이제 안 그래도 실리콘밸리 쪽에 베이에리어 코리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들끼리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옛날에 되게 많은 도움 받았었어요. 저 옛날에 이제 사업 관련된 IT 쪽이 발달돼 있으니까 관련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시는 분 중 한 명이 스터디 클럽을 디스코드로 운영하세요. 근데 거기는 또 정말 그 청업자 그 스터디 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우버 출신 개발자신데 우버 다니시는 개발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식 무료 나눔으로 그래서 거의 무료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수업을 듣거나 빅테크 사람들이랑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네, 그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그 베이에리어 코리아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보신 적 있나요? 전 텍사스를 가봤는데 텍사스. 네. 그때 학교에서 갔어요. 그때 학교에서 에너지 자원공학부 답사? 저희 서포터즈 홍보대사로서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인분들 만나면서 한인분 너무 친절하시다. 외국에 이렇게 한인분들 계시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외국 회사들 가면은 한국인 분들이 헤드급에 있는 리드급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구글 가도 한국인 분들이 종종 있고
대단하네. 엑스모빌 같은 유명한 석유 회사도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외국에 가서 잡상인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기치는 사람들 조심하고 제일 마지고 제일 한국인을 조심하라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국인 분들이 저한테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걸 경험한 적은 없는데 종종 미국에서 오래 있다 오신 분들 보면은 큰 뒤통수는 항상 한국인들한테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신뢰 기반 사회라서 그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든 인도인이든 중국인이든 맞아요. 아니면 다 입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네트워킹이 중요한 사람들은 한번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그게 다 소문이 나고 레퍼런스 체크할 때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이 알바하러 갈 때 많이 일어나죠. 아 오히려 네, 알바하러 갈 때 이제 입지를 쌓기 전에 사람한테 많이 당하죠. 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그러게요. 안 좋았던 경험? 저는 사실 근데 다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저는 미국이 나라라고 물론 생각을 하는데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은 컨셉을 잡을 때는 세계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쓴다는 것부터가 저희가 20억인 거한테 어프로치를 그쵸.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너무 다양해요. 3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들마다 취향도 다 다르고 주마다 색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저때 질문이 뭐였죠? 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 맞아요. 오래 맞아요. 있었으니까. 네. 긴장 좀 푸세요. 아, 네. 편하게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돼요.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지인이 없다면 지인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야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근데 사실 이게 뭐 배경이 없으면 네. 보통 유학을 가거나 네. 뭐 알바를 하러 갈 텐데 아니 영어 배우러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언어도 안 되고 뭐 우리 집안에 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친척도 미국에 없으면 사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예 시도 자체를 그러니까 작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호 그 대표님도 좀 비슷하게 맞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은 사실 효율적인 거예요. 유학을 안 가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네트워킹 파티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친구 한 명 어떻게든 만들어요. 그 친구의 친구를 또 소개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넓혀가야 돼요. 그 자기의 네트워킹. 그게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래서 네트워킹 파티를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이제 사업가 네트워킹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입지를 쌓아서.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면 사실 단번에 그런 네트워킹의 기회를 속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몇천 명 단위로 몇백 명 단위로 알 수 있게 되니까 효율적인 거죠. 신뢰 자금을 쌓는 게. 그럼 나중에 유학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유학 갈 때마다 미국 비자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자꾸 사업이 잘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서 자꾸 못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실 생각이세요? 아, 물론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나중에는 문화 콘텐츠 쪽에 그 교단이 안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먼 미래에. 그래서 저는 외국 석사는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관련돼서. 네. 문화 콘텐츠 교단이라 하신 건가요? 네, 교수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네. 교주 막 이런 약간 헷갈렸어요. 교수. 네. 그럼 나중에는 교수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도 그렇고 그 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작가도 사실 50대 이상이 되면 감이 떨어지고 작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투자는 물론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50, 60대가 되면 투자 아니면 후임 양성밖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지니까. 네. 감은 몇 살 정도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보다는 그냥 제 주변하고 같이 일하시는 유명 작가님들의 말을 좀 인용을 하면 작가로서는 40대 후반부터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40대 후반이요? 네. 그래서 할리우드 유명 과장들도 40대 때 만든 거랑 60대 때 만든 거랑 퀄리티 차이가 좀 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 투자는 근데 왜 그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더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와, 그게요. 이거는 사실 저도 완전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는데, 투자는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 네, 이게 물론 기술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쵸. 저는 이제 버핏도 그렇고 좀 유명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흐름을 좀 읽고 그 다음에 기술적 근거를 가져와서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난리잖아요. 네. 어제도 그렇고 환율이 뭐 1,560원을 뚫었다. 그러게요. 네. AI 뭐 하이닉스 막 10% 빠지고 네. 미국 시장 지금 막 나스닥 빠지고 있고 누구는 IPO 한다 그러고. 위험 자산이 어쩔 수 없죠. 네. 변동성이 큰 건. 그쵸.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이것도 궁금했던 게 보내오신 자료에서 네. 중학생 시절 왕따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왕따까지는 아니시지 않았을까 왕따 맞습니다. 생각을. 그때 대놓고 그 맞진 않았는데 맞기 전까지 애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저한테. 맞기 전까지 왕따를 시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등에 낙서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한국에서 학교 나오셨죠? 네, 언주중학교입니다. 청담동에, 삼성동에 있는. 네. 안 되겠네, 그쵸? 이거는 발표하셔도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근데 여자 공포증도 있으셨어요? 네, 그것도 있었어요. 여자 공포증. 네. 어떤 공포를 느끼셨나요? 그게 제가 진짜 여자 애들한테 정말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 불에 대해서 되게 솔직히 사귀고 싶다는 욕망이 중학생 때는 없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뭔가 이제 그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서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복도를 걸어다니는데 너랑 같이 지나간다고. 네. 갑자기 사귀어버리게 된. 그거죠. 일방적인 사겨. 남친이다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네. 안 되겠네요. 그럼 그거는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야? 아니면 뭔가 핀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핀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근데 솔직히 왕따를 당한 게 제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회성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물론 이제 그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네. 그 시기에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사실 뭐 그쵸. 없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거였어요. 그냥 게임이 재밌었어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미감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을 되게 잘했어요. 여기서 건축을 잘하니까 확실히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거기에 사회에서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 그 사회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인터넷 사회입니다. 네. 인터넷 사회에서 제 별명이 그 브랜드가 또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는 사실 인정받아봤자 몇백 명인데, 거기서 인정받은 몇몇 명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보다 더 좋은 자존감 향상과 오히려 거기서 친구들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도 실수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성을 오히려 거기서 키우게 되고, 그래서 중3 때는 되게 친구들이랑 잘 지내게 됐어요. 제가 발전이 되니까. 자존감 있고, 제가 발전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저를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메타버스 원주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한창 떴을 때, 제가 그 학회나 이런 강연을 많이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막 메타버스를 분류한 학자들에 비해서는 지식이 얕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제 학자들의 그 이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서 여기에서 제가 돈을 벌고 여기에서 진짜 살았던 사람, 학창 시절 때는 인터넷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현실보다 그랬던 사람으로서의 그 인사이트와 여기서 수익 창출 이런 거 다 그런 컨셉을 해서 제가 메타버스 원주민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메타버스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으면서도 좀 사실 공감이 잘 안 됐던 게, 네. 요즘 사람들이 막 메타버스를 돈벌이로 보고 있지만 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는 그 진짜 메타버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였죠? 욕망을 채워주는 거였나요? 행복함을 주는 거였나요? 현실의 도피? 현실 도피를 돕는 거?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살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메타버스가 현실 도피하는 걸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실 도피라고 하면 조금 그분들을 무시하는 네, 거일 저도 수 그렇게 있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도피라는 표현 안 썼을 거예요, 제가 자료에서. 음. 네, 그래서 현실을 살기 어려운 분들이 위로를 받으러 온 곳이죠. 네. 근데 저처럼 근데 그 역할을 메타버스가 너무 잘 해줬어요, 제 학창 시절 때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정말 몸무게가 병 때문에 막 150kg 정도 되고 이제 피부도 정말 안 좋고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현실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근데 사실 그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본인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메타버스의 역할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적어도 선천적인 요소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요소가 불리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그 좋은 학군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왕따 당했을 때는 또 집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집 어려운 거 다 소문내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살도 찌고 엄청 왕따 당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적이지만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왕따를 당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그런 선천적인 불리함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줘서 그들이 이제 현실에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생각하지 못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메타버스에서도 선천적인 차별은 없겠지만 네. 반대로 후천적인 차별?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별이 될까요? 사실 정말 실력지상주의였어요. 저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해야 조금 비유가 좋을 것 같아서 딴 거는 좀 너무 웹3 쪽까지 가면 그쵸 되게 어려우실 테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예시를 들면 뭐가 있지? 뭐 정말 당연하게도 그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분야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서바이벌? 사실 그런 플레이어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플레이어들은 유튜브를 잘해야 돼요. 예능감이 있어야 돼서. 근데 저처럼 이제 미감이 있어서 건축을 잘하는 사람, 예능감이 있어서 플레이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버를 만드는 사람. 이 서버는 게임 개발자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게임 개발을 해서 유저들을 유치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그 서버에다. 그래서 사설 서버라고 하죠, 그거를. 그 용어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자들, 이런 식으로 롤이 다 있어요. 네. RPG로 치면 마법사 이런 것처럼 롤이 있는데, 거기서 실력이 안 좋으면 사실 아무도 안 펴줘요. 네. 그럼 영민님은 건축가 쪽에 속했던 플레이어였던 거예요? 그쵸. 건축가 쪽에서는 제가 실력과 커뮤니티 운영 두 개로 제가 승부를 뒀었죠. 커뮤니티가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커뮤니티마다 종류가 다른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최대 커뮤니티는 우마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마공. 네, 거기는 제가 잘 기억하는 3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카페 규모가 20만인가 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럼 거기서 막 돈 수익화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어,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이점이 사실 우마공은 좀 더 그 이쪽 세계에서는 정부 느낌이라서 수익화까지는 잘 안 하시고 거기 대표님도 저랑 되게 친하신데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정부를 운영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고 유저들을 위해서 베푼다 생각하셔서 아무 돈을 안 가시는 수익 창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쪽은 서버 개발자들이에요. 그럼 돈 주고 그 서버에 들어가서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 돈을 버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저희가 아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들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의 문화 상품권이나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계좌 이체 같은 거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수익 창출하는 거죠. 네. 30명 거의 한 중소도시? 인구 정도 되잖아요. 네. 어디 뭐 강릉이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네. 시장이죠, 거의. 근데 물론 서버는 그렇게까지 30만까지는 안 가고 많아야 한 만 정도예요. 그쵸. 전체 유저가. 네. 그래서 이런 걸로도 유튜브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확실히 이게
옛날부터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유튜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처음 유튜브 했을 때는 당시 구독자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애플님이었어요. 그분이 아, 10만 명. 진짜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옛날부터. 그분이 한국에서 제일 10만 명이 구독자가 제일 많으시게 맞아, 시작했어요. 맞아. 양띵 아니에요? 양띵? 에이, 그 양띵은 전이에요, 그 네, 전. 다음 그분은 세대. 이제 아프리카 BJ 많으셨었고, 네. 애플이랑은 안 되죠. 애플은 진짜 그 옛날에서 1세대라고 하면 돼요. 그럼 진짜. 양띵하고 그 사람 2세대? 근데 사실 양띵님도 1세대인데 그 결이 약간 아프리카 TV에서 주로 하셨고 그분은 근데 이제 그 애플님이나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죠. 네. 저는 정확히 블로그에서 시작했고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그래서 그렇게 엄청 옛날에는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리그라는 줄 아세요? 세대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살짝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 느낌? 유튜브가 당시에. 근데 지금 완전 미디어 플랫폼이 돼버렸고. 그쵸. 음, 그때는 유튜브랑 그 데일리모션이랑 좀 비슷한 입지였어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체감되죠. 네, 비메오나 데일리모션, 유튜브 이렇게 다 같은 카테고리. 그땐 그랬었구나. 네, 그때는 저희는 그냥 소비만 했었으니까 어릴 때. 그쵸. 잘 몰랐죠.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공짜로 영상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당시 그 미국에서 파일이라는 그 마인크래프트 건축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거는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미국 것만 아니라 파이리 UK라는 영국 그 건축팀이 있었는데 거기 애들이 진짜 기억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중학생 시절에 낭만을 딱 중학생? 네. 그래서 저도 건축가 한국에서 건축가를 딱 모아서 우리도 이거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하셨나요? 아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저희가 네 2013년도에 성당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이렇게 타임랩스 영상으로. 네. 성남. 네. 저희가 아는 성남시 맞나요? 성남, 성당? 성당. 성당. 네, 성당. 성당. 네. 이제 노트르담 성당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쁘겠다. 네.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유튜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 터졌던 시기나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사실 유튜브를 제가 지금까지 해서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8년 동안 구독자가 한 2만 명에서 머물렀어요. 왜냐면 제가 건조가 좀 있어서 제 주변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 다 100만, 막 200만 되실 때 저는 이 건축으로 승부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네, 저는 플레이가 절대 안 한다. 나는 내 구독자가 초등학생에게 납득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이상한 자존심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트 갤러리가 되겠다. 이쪽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트 갤러리가 되겠다는 신념하에 정말 6개월마다 한 번씩 영상을 만드는데 그 6개월 동안 제가 다 작업했어요. 네, 쉬지 않고. 네. 장인 정신으로.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야. 3천에 만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8년 했어요. 그래도 네, 계속 8년 하다가 유튜브를 그렇게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팀원들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명예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돼보고 싶다는 욕망이 이제 팀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차 됐을 때쯤 근데 그 욕망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때 대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어야겠다. 마인크래프트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대학생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고흐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고흐를 3D로 만드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 은퇴작이었죠. 근데 은퇴작인데 갑자기 영상이 정말 찍는 거예요. 3천에 나오다가 갈라 그랬는데. 잡네. 근데 심지어 근데 그 작품을 제 은퇴작이니까 1년 동안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그거 만들려고 파리까지 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 부모님 지원 안 받고 그냥 제 돈으로 파리 가서 다 찍어오고요. 자료들. 심지어 거기 사진만 해도 한 몇천 장 찍었을 거예요 그때. 그거 만들려고. 네.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보고 돌려가면서 이 부분 이렇게 제가 해본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헤비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하는 거라곤
크리퍼 가둬놓고 터뜨리고 돼지들하고 터뜨리는 거였거든요. 네. 또 제가 하는 건축은 그냥 집 짓고 탁탁탁 하나씩 하는 거죠. 맞아요. 건축가 하시는 분들도 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진 보고 요 블록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 맞아요. 그런 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고흐의 화풍이 사실 살짝의 그 리터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살리려고 저희가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를 게임에서 살리기 위한 네. 노하우를 그쵸. 개발한 거죠, 1년 동안.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만의 기법을 개발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 근데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사실 물론 사진만을 위해서였으면 인터넷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림 작품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되게 추상적인데 이 그림 작품만 느껴지는 아우라는 보고 거기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얻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우라를. 감각. 네. 그래서 이게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아우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술계에서. 아우라. 네, 아우라를 느껴야 된다. 미술관 자주 가셔요? 가서 뭘 좀 유심하게 보세요? 저는 건축 전공으로서 공간감을 좀 느낍니다. 공간감? 공간감? 비슷한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그쵸. 그래서 뭐죠? 뭐죠? 이게 그러니까 사진이나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런 공간 소개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몸으로 체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칭의 것이네요. 무언가. 네, 무언가가 있어서 사실 그거를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정확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주려면 그 그림이어밖에 안 되고 영화여야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흐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확장이 됐나요? 그래서 은퇴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고흐가 터져서 잡으니까. 네. 저는 원래 이제 고흐를 터지고 그 리즈디라는 디자인 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제가 미술 한국에서 이제 가천대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좀 해외 유학 미술을 디자인과를 해외로 가고 싶어서 리즈디를 목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은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은퇴를 못하게 되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그때 이제 또 LG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